소재는 301페이지 P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쪽지 시험 볼 것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질적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수익하고 비용. 다음에 보실 게 우리 자산에는 크게 두 가지, 유동하고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서 두 가지, 당좌하고 재고. 그 다음에 비유동은 네 가지, 투자, 유형, 그 다음에 무형, 기타. 참고로 제가 적고 있는 게 요거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 당좌는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재고, 그 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이야기할 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그것도 다 순서예요. 그래도 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서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첫날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배우는 거는 다 그냥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보실 게 당좌 자산에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매출 채권에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뭐하고 뭐가 있냐면 매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두 가지,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엄.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다음에 못 받을 거 준비하는 게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다음에 말이 매각 거래 됐고,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 보시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재고 나오면 요 두 글자만 찾으면 답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키포인트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답을 맞출 때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계속 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는 하나씩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선출, 나중에 들어왔다 후입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 쓰면 총평균법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이고 어디서 회계 처리한다고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아까 네 가지 있다 그랬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투자 자산은 요거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오는 건 매도 가능 증권. 요거 관련된 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그래서 요게 무슨 목적이면은요? 투자 목적이면은, 투자 목적이면은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니면 토지하고 건물이세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유형자산에서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건 우리 얼마 전에 봤었던 감가상각. 그래서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연수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이중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그 다음에 생산량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 다음에 오늘 볼 거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된다.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이요? 직접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영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격증 따고 싶으시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률법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그래서 부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인데, 유동부채에서는 나중에 배울 유동성 장기부채, 요게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늘 외울 거는 사채발행, 사채상각, 퇴직연금이었죠. 그래서 사채발행할 때에는 액면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자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많이 줄게. 그러면 우리 다 똑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 요게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 많이 주면 살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 많으면 어떻게 팔아도 돼요? 비싸게. 그 다음에 이자 조금 주면 살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어떻게 팔면 돼요? 싸게. 예. 딴 거 없어요. 우리 회사 물건 잘 팔려. 그러면 가격을 조금 올려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올리는 거는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사업하시거나 그럴 때는 가격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지금 이제 겨울 시즌이잖아요. 겨울 시즌이면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 연예인들 보면은 막 모여 있을 때 그 간 모양으로 된 그 난로 있어요. 큰 거. 예, 그거 만드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딱 두 군데서 팔았어요. 제가 다니던 데랑 이제 다른 데.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모르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 말로는 우리 회사께 들어가는 쇠가 더 좋다. 그래서 저희 회사께 좀 더 비싸요. 우리께 한 8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쪽 회사 건 60만 원이거든요. 그냥 2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저쪽 회사께 훨씬 더 잘 팔리는 거죠. 그쪽이 뭐 싼 걸 쓰든 뭐랬든 솔직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어떤 걸 더 찾을 수밖에 없죠. 싼 걸 더 찾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뭐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해주니까 이게 뭐가 더 좋은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좀 잘못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다 그래서 뭐 안 팔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덜 팔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채 상각은 이제 줄이는 건데 요건 유효이자율법 쓰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할증 발행은 비싸. 할인 발행은 뭐 한 거죠? 싸. 그래서 원래 반대예요. 반대 개념인데 유일하게 상각만 둘 다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사채 상각 나왔어. 그러면 감소인 거 찾으면 돼요. 그게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퇴직금도 퇴직금으로 안 받고 뭘로 받는 시대예요? 연금으로 받는 시대입니다. 예.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나라가 부자야. 나라가 돈이 넘쳐나. 막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그게 원래 가장 좋은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부자가 아니고 개인이 부자인 나라예요.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부자인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캐나다 분이 계시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난리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저기 식당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2, 300만 원씩 줬대요. 매달.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국가가 부자인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돈 줄 때 해도 좀 애매하게 주죠. 이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줄 수 있는 돈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후도 여기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건 통장에 몇백억 있어요. 그러면 땡이죠. 근데 솔직히 통장에 몇백억은 둘째치고 몇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매달 이제 연말될 때마다 그 월말 되면 슬퍼요. 통장 잔고 보면 막 4천 원. 예. 좀 많이 있으면 한 5만 원, 6만 원. 예전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혼자일 때 혼자 썼잖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둘, 애 태어났으니까 셋.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뭐예요? 많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죠. 뭐.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보실 때 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뭐예요? 운용자산. 이건 붕괴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여형은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 여기까지였었죠 오늘. 그 다음에 교재는 301페이지 보시면 영세율과 면세. 여기 파트 잘 나와요 시험에. 특히 둘 다 잘 나오는데 영세율이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먼저 설명 먼저 쭉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영세는 수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내수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이에요. 또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한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출할 때 중소기업 하나가 수출하는 게 클까요? 당연히 대기업이 수출하는 게 클까요? 대기업이 수출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세무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해봤자 몇 억 몇십억이면 대기업은 한 번만 세무조사하면 조 단위로 나온대요. 거의 몇 천억에서 조 단위.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기업한테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한테 조금 더 우대사항을 준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요 영세율은 요거 관련돼서 우대를 주는 거예요. 수출. 수출 가서 우대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출하는 회사는 영세율이라 그래서 안 내요, 세금을.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돌려받아요. 우리 돌려받는 걸 환급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환급. 그래서 환급이 가능한데 그것도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15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도 제가 예전에 뭐 잠깐이긴 했지만 오래는 안 다녔어요. 무역회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무역회사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 찾아보다가 무역회사 이렇게 면접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무역회사 가시면 모든 사장님들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뭐 100만 불 금자탑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이 수출하는 회사가 일정 금액을 넘기면 주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게 1년에 그만큼 팔았다가 아니고요. 누적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액을 넘으면 상을 줘요. 근데 그냥 그 상 주면 그 상 사장님이 자랑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런 상도 있구나. 참고로 그 상 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 상 없다 그래서 그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에요. 전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회사는 딱 하나예요.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회사. 맞죠? 일 많이 하고 돈 조금 받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는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뭐 저도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인건비 싸움이라. 실질적으로 뭘 하든 재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인지 다 있잖아요. 이거 재료 얼마인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익을 많이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과거보다는. 이익을 붙여서 많이 붙여서 파시는 분도 있긴 있지만 많이 붙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사겠죠. 왜냐면 지금 솔직히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하나에 얼마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일 슬플 때가 요즘에 그런 행동 안 하는데 저희 집 꼬맹이 마트 데리고 가갖고 장난감을 사줬어요. 막 4만원 5만원짜리.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35,000원이야. 난 5만원 주고 샀는데. 그럼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인터넷에서 샀으면 15,000원을 덜 줘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안 먹혀요. 씨알도. 아빠가 택배 아저씨가 내일 갖다 줄 거야. 그래도 안 된대요. 지금 잡았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대. 뭐 사주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익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세의 뜻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지는 않는데 돌려받지는 못해요. 이건 법에 되어 있어요. 뭐 마이너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안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세는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면세의 키포인트는 역진성 완화예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면세는 요거 발행해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우리 앞으로 많이 볼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어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에는 뭐가 붙었죠? 세금. 여기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얼마 이렇게 써 있고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얼마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으시면은 아 내가 면세 물건을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면세인데 좀 이따 나와요. 종류들은. 그래서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뒤에 거는 나중에 설명 계속 드릴 거고. 그래서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그래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주겠다. 왜냐면 수출하는 회사가 많이 수출하면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BTS 난리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땡큐예요. 왜냐면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알리고 우리 돈 벌어오잖아요. 돈 벌어왔으니까 또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 나가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오시면 좋죠. 그래서 거기 301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리고 이거 그래서 영세율 그러면 일단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또 문제 풀면 보면 되고 303페이지 면세. 면세. 그래서 303페이지 보시면은요. 면세란 특정 재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하는 제도. 그래서 말 그대로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니까 낼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진한 글씨로 부분 면세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면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제도의 취지에 역진성 완화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역진성 완화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역진성 완화가 뭐냐면 원래 모든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법의 거의 모든 세금들은 많이 벌면 뭐 해라? 많이 내라. 적게 벌면 적게 내라. 이게 일반적인 세금의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그 물건을 샀을 때의 가격이 어떻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600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600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얼마예요? 600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평해. 공정해. 왜요? 네가 사나 내가 사나 얼마예요? 600원이야. 그럼 공정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맞는 얘기고 세법의 상식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뉴스나 TV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세금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 댓글 다는데 그 얘기가 솔직히 다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아요. 왜 내가 돈 벌려고 집 샀는데 왜 세금 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인도 가셔서 혼자 사셔야 돼요. 왜냐면 국가가 돈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지금 군인들이 열심히 뭐 하고 있죠? 국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공짜로 지키라 그러면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줘야 돼요? 돈 줘야 돼.
근데 돈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금이 필요해.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댓글 보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자만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한 100개 중에 99개예요. 한 명 정도는 좀 약간 내용 알고 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역진성 완화가 뭐냐면은 왜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 그럼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뭐 시켜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얼마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면세가 있고 과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면세에 50만 원을 썼어. 그러면 50% 썼겠죠. 그 다음에 과세에다가 50만 원 썼어. 그러면 50%. 만약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면세에다가 50만 원을 썼어. 그러면 몇 프로가 되냐면은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나머지 돈을 만약에 다 과세해서 썼어. 그러면은 몇 프로 쓴 거예요? 95%.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이 요쪽에 조금 더 쓰도록 과세. 그렇게 해서 세금을 좀 더 모아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많이 내도록. 네. 왜냐면 우리가 적게 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데만 쓰죠. 그 꼭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먹는 거. 네.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예요. 그래서 뭐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같은 거 우리 사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근데 조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식당 가서 먹거나 그런 것들은 과세예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돈이 부족하게 산 적이 있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요, 나가서 많이 사 먹어요? 집에서 많이 해 먹어요? 집에서 많이 해 먹죠. 왜요? 누가 봐도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더 돈이 덜 나가니까. 근데 내가 통장에 좀 풍족하게 있어. 오늘 귀찮아. 그럼 집에서 안 해 먹고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배달시켜 먹죠. 그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적게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조금 내게 만들어야 돼요. 구조 자체가. 예. 왜냐면 그분들은 일단 세법에서 봤을 때는 보호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놈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는 다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법 자체에서는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많이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뭐요? 많이. 이게 기본인데, 어떤 분들은 뭐 저놈은 게을러서 돈을 못 버는 거다. 그런 건 다 배제하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법 자체가. 그래서 역진성 완화가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면세를 해주겠다. 요게 역진성 완화예요. 그리고 종류 잘 물어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 필수품.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 거 은근 잘 나와요. 미가공 식료품. 참고로 미가공 식료품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우리가 1차 생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미가공 식료품인데, 여기에 특수한 게 하나 있어요. 국내든 수입이든 다 면세예요. 안 먹는 거, 먹는 거는. 그래서 우리 마트 가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 먹고 싶어 오늘 만약에. 그러면 마트에 소고기 칸 가죠. 그럼 거기에 한우도 있고 미국산도 있고 호주산도 있잖아요. 어느 걸 집든 다 면세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한우 먹고 싶죠. 저도 한우 맨날 먹고 싶어요. 2+로. 근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우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네. 그러면 한우를 못 먹어. 그러면은 미국산이나 호주산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미국산이나 호주산 집는 분들이, 뭐 저도 거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돈이 풍족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대체하는 거에다가 세금을 내게 만들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관련돼서는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비식용에다가 밑줄 치세요. 비식용 미가공 식료품은 요거는 국산만 면세예요. 국내산만. 안 먹는 거.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 문제 중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국내산 애완용 돼지. 애완용이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무슨 산이에요? 국내산이야. 그러면 면세예요.
근데 만약에 수입산 애완용 돼지야. 그러면 그거는 과세예요. 왜냐면 애완용이니까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건 뭐만 면세라고요? 국산만.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시면 면세로 가장 많이 보는 건 이거예요. 꽃. 회사에서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으면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꽃 같은 거. 뭐 난 보낼 때도 있고 좋은 일에는. 그러면 꽃집에다가 시키는데 그때는 면세예요. 꽃. 뭐라고요? 면세. 근데 왜 면세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꽃 대부분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이 꽃의 원래 종자는 우리나라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팔잖아요. 그러면 면세고 뭐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꽃을 수입을 해서 팔아. 그러면 그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연탄은 면세입니다. 근데 왜 면세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연탄 고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쓰죠. 예. 그러면은 금액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연탄 살아가는데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 관련돼서는 면세로 해주겠다. 역외군속 영역의 별표 3개요. 요 파트 잘 나옵니다. 역외군속 영역.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외군속 영역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거는 역외군속 영역에서 그 고속버스 나와요. 고속버스는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3가지의 버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버스. 요게 45인승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승버스라고 27인승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스라 그래서 일명 황제버스 누워서 갈 수 있는 거. 네, 그게 한 15인승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런 버스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3가지 버스 중에서 무슨 버스만 면세예요? 45인승은 면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버스 많이 타잖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가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45인승 일반 버스를 탄다는 얘기는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냐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45인승 피곤해요. 눕지도 못하고 뒤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좀 있어. 그럼 대부분 우등이나 아니면 돈이 좀 많아. 그러면 프리미엄 같은 거 타겠죠. 황제버스 같은 거. 그래서 일반 버스만 면세인데 이게 왜 면세가 됐냐면 국가에서 원래 버스 회사들이 버스 요금 올리려고 그랬어요. 세금 많이 낸다고.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딜을 걸었죠. 무슨 딜을 걸었냐면 너네 일반 버스에서는 부가세 안 거둘게. 그래서 협상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 카드가 먹혔어요. 그래서 일반 버스는 면세고 나머지는 그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 뭘로 하자? 과세로 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가지고도 업체들하고 딜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가격이 다 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야 너네 세금 덜 내게 해줄 테니까 요거는 동결하자. 왜냐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가격 올라서 장사 안 되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하니까. 그래서 일반 버스는 면세.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그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건데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공부하시다가 문제 풀다가 역외군속 나오면 요거 2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고속버스 중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 참고로 시내버스하고 전철도 면세예요. 우리 살아가는데 시내버스하고 전철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면세인데 일반적으로 뭐 비행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과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고, 그 다음에 전세 버스라 그래서 이게 관광버스예요. 그래서 관광버스만 뭐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실무 가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 되는 건데, 어떤 행동을 하시면 안 되냐면, 사장님들이 해외로 출장 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셔. 그러면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이런 분들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꽤 많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다 전화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거예요. 저희는 세금 계산서 못 줘요. 왜 못 주냐면 법에서 여객운송용에서는 무슨 버스만 줄 수 있다고요? 전세 버스만. 그래서 비행기든 KTX든 다 안 돼요. 배도 안 되고. 유일하게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 버스만.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주택, 그 다음에 토지. 우리 살아가는데 집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월세를 500에 30짜리를 살아. 그러면 3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가세가 있으면 33만 원을 줘야 돼요. 몇 프로를 더 줘야 되니까 10%.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 표현하잖아요. 먹고 자고 이제 입는 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면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어린이집이 그 월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월세 관련돼서도 면세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건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304페이지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뭐 쓰시냐면 약국. 약국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업체예요.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딴 게 아니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래서 병원 갔다 약국 가면은 우리 약 조제해 주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는 면세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 병원 못 가거나 할 때는 바로 약국 가죠. 그래서 바로 약국 가서 약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카드로 긁으신 다음에 아니면 현금 내고 영수증 받아보면은 거기 부가가치세가 얼마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세금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냅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조제 용역은 뭐고요? 면세고. 그리고 오늘부터 숙제 하나 있습니다. 검사 안 하는 숙제인데 오늘부터 소비를 하시잖아요. 뭔가 사잖아요. 그러면 꼭 영수증 받아서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 교재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중에 이거 있었어요. 이것도 썼다 지울 건데 우유 아시죠? 우유. 흰우유는 면세예요. 흰우유는 면세예요. 초코우유 있죠? 이거 과세예요, 면세예요? 이거 과세예요. 초코, 딸기, 바나나, 커피 우유 이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근데 흰 우유는 면세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정답이 초코 우유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가공하면은 과세로 변하거든요. 근데 흰 우유는 우리가 대부분 처음에 만들어주는 게 흰 우유잖아요. 뭐 거기에 일정한 가공을 하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다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뭐 초코 우유를 만든다거나 딸기 우유를 만든다거나 바나나 우유를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기 때문에 이거 교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도 뭘 낼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 같은 거 사시면은 요게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걸 한 번씩 또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의료 보건 용역에 보시면은요, 수의사도 면세고, 그 다음에 혈액도 면세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입니다. 국가가 성형수술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싫어해요. 미용 목적.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 목적인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화상을 입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성형수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참고로 제 코도 성형수술 받은 코예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운동하다가 부러져 갖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땅바닥에 댄 채로 0점 몇 센치를 전진을 했거든요. 운동하다가 다른 사람이 제 머리를 깔고 뭉개갖고 같이 이렇게 포개졌는데 제 위에 포개진 사람이 한 120kg, 130kg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코뼈 부러져갖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나중에 이제 저기 뭐냐 보험료 받으려고 그 서류를 뗐는데 거기에 이쁘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 성형수술. 그래서 성형수술인 줄 알았으면 조금 올려달라 그럴 걸 그랬어요. 남들은 돈 주고 올리는데. 근데 어쨌든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과세라는 거 좀 봐두시고 거기 밑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도학원 및 운전면허학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학원 있죠. 학원에서는 무도학원, 그 댄스 학원들 있죠. 요런 데랑 그 다음에 운전면허 학원만 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운전면허도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쪽 파트에서 업무를 보시려면 뭐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무도학원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시면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광고에다가 또 밑줄 쳐주세요. 3번에 광고도 과세예요.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 같은 거 뭐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광고면 있죠. 그 광고 올리는 거는 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나오는 거 없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요거 종종 나와요. 수집용 우표. 얘도 과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표 그러면은 적어 보낼 때 쓰는 거죠. 편지 보낼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라 그래서 특별한 날 나오는 우표들 있잖아요. 요거는 과세로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뭐 나머지들은 크게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지나다니다 보면은 1층은 상가인데 2층, 3층, 4층은 그 뭐냐 빌라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주상복합처럼 지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인가는 국가가 집을 관리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동남아시아 쪽에 한 나라는 국가가 집을 줘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돈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유도를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임대를 하려고 집을 짓고 있어. 근데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이야.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너 지금 집하고 상가 짓고 있잖아. 너 이거 빌려줄 거잖아.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상가보다 집을 더 많이 지어. 그러면 혜택 줄게. 근데 왜 이렇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집이 많아지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계속 뭐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값을 떨어뜨려 보려고.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긴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집값이 안 떨어지면요, 앞으로 더 결혼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져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월급 벌어갖고 저 집을 살려면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20년을 벌어야 돼. 만약에. 근데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25살에 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어도 45살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취미도 가져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돈 쓸 거 많잖아요. 그럼 저 집은 나한테 뭐예요? 사치일 수밖에 없어. 나한테 꿈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혼 안 하지 뭐. 네. 왜냐면 결혼하려면 어쨌든 집이 있어야 할 확률이 어떻게 되니까요? 올라가니까. 그래서 뉴스에 나왔는데 집이 있으면 결혼에 성공할 확률이 27%도 높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으란 얘기예요. 주택 면적이 거기 보시면 사업용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용 건물이 그냥 상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줄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상가 위주로 짓지 말고 상가보다 주택을 더 많이 지어. 그러면 너가 이거 임대했을 때 부가가치세 안 거둘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주택을 좀 더 어떻게 지을 거니까 많이 지을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종종 보이잖아요. 1층은 상가인데 2층, 3층, 4층은 주택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상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밑에 걸로 했을 경우에는 상가가 만약에 월세가 300이에요. 그러면 아래 거가 되면은 330을 내야 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니까. 근데 주택을 더 많이 짓게 되면은 300만 원만 내면 돼요. 왜냐면 주택이 더 크게 되면은 전부를 다 뭘로 보니까요? 면세로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 집이 많아지면은 세금을 어떻게 할 거야? 덜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주택이 많아지면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점심 먹으면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했는데 집값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 예측할 수 있냐면 인구 줄어들고 있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든 뭐 하든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더 결혼 안 할 거고 이게 실제 상황이니까. 그럼 인구가 없잖아요. 그럼 집 누가 살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계속 오르진 않을 거라고요. 지금도 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든지 다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릴 거예요. 왜냐면 올해 초에 주식은요, 올해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연초에 주식은요, 초등학생이 사도 돈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갈려요. 그래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년 이후에 돈 벌었다라는 사람이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올해 초에 만났던 사람이 야, 나 요번에 주식으로 돈 벌었어. 이 사람은 내년에 만나봐야 돼요. 내년에 만났을 때 내년에도 돈 벌었대. 그러면 주식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인 거고, 내년에 만났더니 죽 쓰고 있대. 그러면은 그냥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지금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까지 쭉 올랐잖아요. 계속. 예. 그럼 막말로 다 올랐어요. 예. 저희 어머니 사는데도 올랐어요. 한 1억 이상. 예. 저희 동네도 올랐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오래된 집인데 막 1억 5천씩 올랐어요. 실제.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안 팔려요. 왜 안 팔려요? 그걸 누가 사요? 그 돈 주고. 나라면 그 돈 주고 안 사. 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집인데도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저는 허경영 뽑을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뽑을 거냐고. 이대로 가면 진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바보가 아니냐 찍는 게 돼버려갖고. 어쨌든 요거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도 주택 면적이 크면은, 근데 그때 시험 문제 요거 나왔어요.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주택만 뭘로 보겠다? 주택.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요. 3시 5분에 저기 306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